차가운 새벽 공기가 연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병사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은 국방부 총감찰관 김기영 중장이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하는 날이었기에 지휘관부터 말단 병사까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특히 제7기동대대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모든 병력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부동자세로 도열해 있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 회색빛으로 흐렸고 날카로운 바람이 부대 깃발을 요란하게 흔들며 병사들의 옷깃을 파고들어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선사했다. 대열의 세 번째 줄 중앙에 서 있는 한지윤 중위는 턱끈을 꽉 조인 방탄 헬멧 아래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을 참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광대뼈 부근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올라 있었지만 화장으로 억지로 덮어둔 상태였기에 겉보기에는 그저 안색이 나쁜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지윤은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자신의 고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약해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고 특히나 그 비열한 대대장 앞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녀에게 상처를 입힌 장본인인 최무성 중령은 지금 총감찰관의 차량이 들어오는 위병소 쪽을 향해 과장된 격리 동작을 취하고 있었다. 최중령은 평소 부하들에게는 폭군처럼 군림하면서도 상급자 앞에서는 간과 쓸개라도 내어줄 것처럼 비굴하게 행동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다. 그는 이번 감찰이 자신의 진급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부대원들을 혹독하게 굴리며 서류 조작과 입단속을 강요해 왔었다. 지윤이 입은 부상은 바로 그 과정에서 최중령의 비리를 지적하다가 그가 던진 무전기에 맞아 생긴 상처였다. 검은색 세단이 연병장 사열대 앞에 멈춰서고 묵직한 군화 소리와 함께 김기영 중장이 차에서 내렸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다부진 체격과 매서운 눈빛을 가진 그는 현역 시절 호랑이 장군이라 불리며 전장을 누비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연병장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고 최중령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부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김 중장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감찰관의 시선은 오직 도열해 있는 병사들의 눈빛과 장비 상태, 그리고 부대 전체에 흐르는 기강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김 중장은 별다른 의전 행사 없이 곧바로 병력 사열을 시작했고 그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은 꼼꼼하게 병사들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지나갔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마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시선을 피하기 일쑤였다. 최중령은 김 중장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부대 관리 상태가 얼마나 완벽한지 설명하기에 바빴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최중령은 지훈이 서 있는 구역이 가까워질수록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혹시라도 그녀가 돌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커질수록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시선은 정면의 허공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고 싶은 충동과 군인으로서 명령 체계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입을 열어봤자 증거도 없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선택했다. 김 중장이 드디어 그녀의 앞에 멈춰 섰을 때 지윤은 숨을 멈췄고 주변의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고요해졌다. 김 중장은 다른 병사들을 지나칠 때와는 달리 지윤의 앞에서 유독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노장의 본능적인 감각이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이질적인 기운을 감지한 것이 분명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와 고통의 냄새였다. 김 중장의 시선이 지훈의 헬멧 아래 그늘진 부분에 머물렀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여 턱근 사이로 보이는 피부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최중령은 당황하여 황급히 끼어들며 지훈이 훈련 중에 실수를 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둘러대기 시작했다. 이 장교는 며칠 전 야간 전술 훈련 도중에 넘어져서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의무대로 보내쉬라고 했으나 본인의 의지가 강해 훈련에 열애 없이 참여하고 있는 모범적인 장교입니다. 최중령은 침도 마르지 않은 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식은땀을 닦아냈다. 그의 말은 겉보기에는 부하를 아끼고 칭찬하는 듯했지만 그 이면에는 지훈에게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협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최중령의 거짓말에 반박하지 않고 그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 중장은 최중령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장갑 낀 손을 들어 지훈의 턱을 잡고 고개를 들어 올리게 했다. 화장으로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드러난 검푸른 멍자국과 붓기는 단순한 낙상 사고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둔탁한 물체에 의해 강한 힘으로 가격당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타격 흔적이었고 김 중장은 수십 년간의 군 생활 경험으로 단번에 그것을 알아차렸다. 무엇보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직시하는 지훈의 강렬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김 중장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누군가의 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수십 년 전 작전 지역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등 뒤를 맡겼던 전설적인 전우이자 광기 어린 투지로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김 중장은 천천히 지훈의 명찰을 확인했고 한지훈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자신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지훈에게 부친의 성함이 아닌 모친의 성함을 물었고 그 질문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자네 어머니 함자가 박미숙 씨가 맞는가? 김 중장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연병장의 차가운 바람을 뚫고 지훈의 귓가에 명확하게 꽂혔다. 지훈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김 중장의 표정은 묘하게 일그러지며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반가움보다는 일종의 경악과 우려에 가까웠다. 최중령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눈동자를 굴리며 두 사람 사이의 기류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그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김 중장은 더 이상 지훈에게 질문을 던지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중령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 보았다. 그 눈빛에는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살기가 서려 있었고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위협적이었다. 그는 지훈의 얼굴에 난 상처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님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고 감히 누구의 딸에게 손을 댔는지 알게 된다면 이 어리석은 중령이 기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김 중장은 수행 비서에게 손짓하여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연병장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최중령은 총감찰관이 사열 도중에 개인적인 전화를 걸려는 돌발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혹시라도 지훈이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 무언가 손을 쓴 것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지훈의 인사기록 카드에는 부모가 평범한 자영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최중령은 자신의 정보가 틀릴 리 없다고 확신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김 중장의 태도는 분명 심상치 않았다. 김 중장은 전화기를 받아들고는
저장된 번호를 누르기 전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김 중장은 짧고 굵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나다 김기영이다. 오랜만이군 박대령. 그의 입에서 나온 대령이라는 호칭에 최중령의 귀가 번쩍 뜨였고 지윤 역시 놀란 눈으로 김 중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군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윤은 어머니가 정확히 어떤 부대에서 근무했는지 상세히 알지 못했고 그저 행정장교로 전역했다고만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 중장의 태도는 예우를 갖추면서도 동시에 긴박한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래 별일 없었다면 내가 전화할 일도 없었겠지. 지금 내가 자네 딸아이를 보고 있는데 말이야. 김 중장은 말을 잠시 멈추고 지윤의 멍든 얼굴을 다시 한번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얼굴이 엉망이야. 자네가 98년도에 대침투 작전 때 입었던 그 부상하고 똑같은 위치에 멍이 들었어. 단순히 훈련하다 다친 건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아주 겁도 없이 건드린 것 같군. 김 중장의 말은 직설적이었고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연병장의 정적보다 더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반응을 듣고 있던 김 중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을 예고하는 신호였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자네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지금 위치가 어디지? 여기서 헬기로 30분 거리군. 위병소 문을 열어둘 테니 그리로 오게. 김 중장은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고 그 모습은 마치 폭격 명령을 내린 지휘관처럼 단호했다. 그는 휴대폰을 비서에게 넘겨주며 굳어있는 최중령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최중령 자네는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말이야. 김 중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고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최중령의 가슴을 때렸다. 최중령은 영문을 몰라 식은땀을 흘리며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김 중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사열대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현 시간부로 제7기동대대의 모든 훈련과 일과를 중단한다. 전 병력은 생활관으로 복귀하여 대기하고 최중령 이하 대대 참모들은 지휘 통제실에서 내 명령을 기다려라. 지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김 중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어머니가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총감찰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는지 의문이 증폭되었다. 그녀의 기억 속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평범한 아줌마였지만 가끔 보여주던 날카로운 눈빛과 범상치 않은 반사신경이 떠올랐다. 지윤은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직감을 강하게 느꼈다. 연병장의 병사들이 술렁이며 해산하는 동안에도 최중령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김 중장은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가 아닌 저 멀리 도로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친 엔진 배기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박미숙이 헬기 같은 것을 기다릴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육로를 통해 가장 빠른 속도로 오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헌병대 차량들이 황급히 이동하고 부대 전체의 비상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과거의 전설이 현재의 부패를 심판하러 오는 서막이었다. 지윤은 대열에서 이탈하여 의무대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그 사실이 주는 묘한 안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뺨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고통은 앞으로 닥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고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하며 삭막한 연병장 위로 하얀 점들을 수놓았지만 그 눈송이들은 곧 피바람에 휩쓸릴 운명이었다. 제7기동대대 전체가 생활관에 감금되다시피 대기하는 상황 속에서 병사들 사이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총감찰관이 직접 언급한 한지윤 중위의 어머니에 대한 정체는 순식간에 부대원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고 누군가는 그녀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일 것이라고 속삭였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하게 임무만 수행하던 한 중위가 사실은 엄청난 뒷배경을 가진 다이아몬드 수저였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어머니가 전설적인 특수작전 요원 출신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그저 고위직 장성의 아내이거나 정치인의 친인척일 것이라고만 막연하게 짐작할 뿐이었다. 병사들의 동요와는 별개로 지휘 통제실 안쪽 대대장실에 갇힌 최무성 중령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좁은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김기영 중장이 던진 경고의 의미를 곱씹으며 자신의 군 생활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는 거대한 카르텔을 떠올리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떨리는 손으로 비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이 전화기는 군 내부 통신망 감청을 피하기 위해 그들만의 조직원들끼리만 사용하는 대포폰이었으며 최중령에게는 일종의 생명줄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최중령은 단축번호 1번을 눌러 자신의 후원자이자 군수사령부의 실세인 박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가 가자마자 다급하게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윤 중위가 감찰관에게 꼬리를 쳐서 자신을 모함하려 한다고 거짓 보고를 올리며 김 중장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수화기 너머의 박준장은 총감찰관이 직접 움직였다는 말에 잠시 침묵했지만 곧 대수롭지 않다는 듯 껄껄 웃으며 최중령을 안심시켰다. 은퇴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예비역 대령 따위가 지금의 견고한 군 조직을 흔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박준장의 오만한 판단이었다. 박준장은 최중령에게 이번 감찰만 무사히 넘기면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한 중위의 입을 확실하게 막으라고 지시했다. 그 말을 들은 최중령은 비로소 안색이 돌아왔고 자신감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을 했다고 생각하며 김 중장 역시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자위했다. 최중령은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지윤 중위를 자신의 방으로 호출하라고 당직 사관에게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의무대 격리실에 홀로 앉아있던 한지윤 중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참혹한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욱신거리는 통증은 그녀가 겪었던 그날의 치욕을 생생하게 상기시켰고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최중령이 빼돌린 군수 물자 리스트가 담긴 USB를 발견하고 해명을 요구하러 갔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무전기로 얼굴을 가격당했었다. 쓰러진 그녀를 향해 최중령이 내뱉었던 모욕적인 언사와 협박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게 남아 그녀의 주먹을 부들부들 떨리게 만들었다. 지우는 문득 어머니 박미숙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그녀의 기억 속 어머니는 언제나 강인하지만 따뜻한 국밥집 사장님의 모습이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지훈에게 남에게 맞고 다니지 말라고 가르치셨고 위급한 상황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호신술을 놀이처럼 알려주곤 하셨다. 당시에는 그저 재미있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군에 입대하고 나서야 지훈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술들이 실전살상 무술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팔뚝과 등에 남아있던 수많은 흉터들이 요리하다 생긴 화상이 아니라 칼과 파편에 의한 영광의 상처였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다. 그때 지휘통제실 문이 열리고 김기영 중장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의 장수처럼 비장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박미숙 대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총감찰관님께서 이토록 긴장하시는지 물었다. 김 중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전략 병기였다고 회상하듯 대답했다. 그는 90년대 후반 대북 침투 작전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박대령이었으며 그녀의 코드명은 독사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 중장은 박대령이 현역 시절 단신으로 적의 초소를 괴멸시키고 아군 포로를 구출해온 일화를 이야기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녀는 임무 수행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승부사였지만 전우회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녀가 전역을 택한 이유는 오직 딸인 지윤을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는 일념 하나 때문이었으며 군복을 벗으면서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중장은 오늘 최중령이 그 맹세를 깨트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대대장실로 불려간 지윤은 책상 뒤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최중령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경례를 생략했다. 최중령은 그런 지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미간을 찌푸렸지만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는 지윤에게 지금이라도 감찰관 앞에서 훈련 중 실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다면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하고 좋은 보직으로 보내주겠다고 회유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미리 작성해둔 허위 진술서가 놓여 있었다. 한중이 자네도 알다시피 군대라는 조직은 혼자서 정의로운 척한다고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자네 어머니가 예비역 대령이라고 그래봤자 이미 끈 떨어진 연일 뿐이지. 최중령은 비웃음을 흘리며 담배를 꺼내 물었고 연기를 지윤의 얼굴 쪽으로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내 뒤에는 자네가 상상도 못할 분들이 계셔. 자네 하나쯤 군복 벗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 현명하게 판단해.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말이야. 최중령은 가족을 들먹이며 지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비열함을 보였다. 지윤은 매캐한 담배 연기 속에서 헛웃음을 터뜨리며 최중령의 얼굴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중령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지금 밖에 누가 오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윤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한 기운을 담고 있었고 그 당당한 태도에 최중령은 순간적으로 기가 눌려 담배를 쥐고 있던 손을 멈칫했다. 그녀는 최중령이 저지른 비리 행위가 결코 묻힐 수 없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타협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격분한 최중령은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고 당장이라도 지윤에게 달려들 기세로 흉악한 표정을 지었다. 이 계집애가 감히 상급자에게 훈계를 해. 너 오늘 여기서 죽어서 나갈 줄 알아. 그가 손을 들어 지윤의 뺨을 다시 한번 때리려는 순간 밖에서 굉음과 함께 육중한 충돌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히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위병소의 차단기가 강제로 부서지며 돌파당하는 소리였고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할 정도의 충격이었다. 최중령은 소리의 진원지를 확인하기 위해 창가로 달려갔고 지윤은 그 자리에 서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도착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고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직감했다.
창밖을 내다보던 최중령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는데 정문 쪽에서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박살난 차단기를 밀고 들어와 연병장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당황하여 호루라기를 불며 쫓아오고 있었지만 거침없이 달려오는 차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중장 역시 소란을 감지하고 지휘 통제실 밖으로 나왔으며 질주하는 차량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미숙이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정문을 돌파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지만 그것이 가장 그녀다운 방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차량은 연병장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스키드 마크를 그리며 멈춰섰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군화 발이 땅을 딛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지며 숨막히는 살기가 퍼져나갔다. 최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헌병대를 호출하라고 소리쳤지만 통신기는 이미 먹통이 되어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최중령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그 말은 최중령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준비하십시오, 중령님. 이제 진짜 감찰이 시작될 겁니다. 지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대장실의 문이 벌컥 열렸고 김 중장의 수행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와 보고했다. 총감찰관님, 지금 신원 미상의 민간인이 부대 내로 무단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 중장은 비서의 말을 막으며 손을 들어 제지했고 천천히 대대장실을 향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에 집중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발걸음처럼 규칙적이고 위압적이었다. 최중령은 헌병들이 왜 침입자를 제압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창밖을 다시 내다보았지만 그곳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무장한 헌병들이 차량에서 내린 중년 여성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산책하듯 본청 건물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중년 여성의 옷차림은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주머니에 찔러 넣은 손과 구부정한 듯 하면서도 탄력 있는 걸음걸이는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미숙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창문을 정확하게 응시했고 그 시선이 최중령의 눈과 마주쳤다. 최중령은 수백 미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꼈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제 부대 전체가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분노한 어머니 박미숙이 있었다. 최중령이 믿었던 권력과 계급이라는 방패는 전장의 사신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겨 나갈 운명이었다. 지유는 창가에 서서 어머니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헬멧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멍든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다. 이제 모녀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검은색 SUV의 엔진이 꺼지자마자 연병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고 자욱한 흙먼지가 가라앉으며 운전자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사람은 화려한 군복이나 무장을 갖춘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등산복 바지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중년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땅을 딛고 똑바로 섰을 때 주변을 포위하고 있던 무장 헌병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총구를 겨누는 손을 떨었다. 박미숙의 표정은 마치 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주변의 수십 명의 병사들을 지워버린 채 오직 본청 건물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젊은 하사관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박미숙의 앞을 가로막으며 총구를 겨누고 정지 명령을 내렸다. 거기 멈추십시오.
지금 군사보안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당장 손을 머리 위로 올리지 않으면 발포하겠습니다. 하사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서 위태롭게 떨리고 있어 금방이라도 오발 사고가 날 것만 같았다. 박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하사관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그저 귀찮은 장애물을 치우려는 무심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때 본청 현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행보관이 상사가 비명을 지르듯 다급하게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야, 이 미친 놈들아, 당장 총 내려 쏘지 마. 저분한테 총 겨누면 너희들 다 죽어. 이 상사는 20년 전 특수전 사령부에서 하사로 복무하던 시절 박미숙의 악명을 직접 경험했던 몇 안 되는 현역 부사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저 독특한 걸음걸이와 살기를 뿜어내는 눈빛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인 독사 박미숙 대위가 틀림없었다. 이 상사의 필사적인 외침에 헌병들은 당황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그 틈을 타 박미숙은 거침없이 본청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 수십 개의 총구를 마치 길가에 핀 잡초처럼 무시하며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연병장의 흙바닥을 울리는 듯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쳐진 것처럼 살기가 팽팽하게 감돌았고 감히 누구도 그녀의 앞길을 막아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것은 계급이나 규정이 아닌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대대장실 창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무성 중령은 헌병들이 발포하지 않고 길을 터주는 것을 보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인터폰을 집어들고 헌병 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저 여자를 사살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헌병 대장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이미 총감찰관 김기영 중장이 현장에 와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인 중년 여성에게 발포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최 중령은 육설을 내뱉으며 인터폰을 집어 던졌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복인 작전 장교 정대위를 호출했다. 정대위는 최중령의 비리를 함께 저지르며 콩고물을 받아먹던 인물로 덩치가 크고 유도 유단자라는 자부심이 강한 장교였다. 그는 대대장의 명령을 받고 씩씩거리며 본청 현관으로 뛰쳐나갔고 계단을 올라오려는 박미숙의 앞을 거꾸로 가로막았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딸내미 얼굴 좀 다쳤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정대위는 박미숙의 왜소한 체격을 비웃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섰고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손을 뻗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박미숙은 정대위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몸을 살짝 틀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정대위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고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박미숙은 쓰러지는 정대위의 팔을 잡아당겨 그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뒤 가볍게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해 그를 기절시켰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군더더기 없는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으며 주변에서 지켜보던 행정병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쓰러진 정대위를 뒤로하고 박미숙은 온매무새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복도에 나와 있던 다른 간부들은 기절한 정대위와 무표정한 박미숙을 번갈아 보며 벽 쪽으로 황급히 물러서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복도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그녀의 운동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규칙적인 마찰음뿐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영혼을 거두러 오는 발소리처럼 들렸고 건물 안의 모든 사람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2층 상황실 앞에 서 있던 김기영 중장은 복도 끝에서 올라오는 박미숙을 보며
묘한 향수에 젖어들었다. 30년 전 작전 지역에서 적의 본진을 단신으로 돌파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던 그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완벽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부관에게 눈짓하여 아무도 개입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조용히 지시했다. 김 중장은 오늘 이 부대가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저런 충격 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박미숙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줄 것이라 믿었다. 최무성 중령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쿵하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권총 벨트를 찾아 허리에 찼다. 그는 민간인이 부대 내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명분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할 셈이었지만 떨리는 손은 그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한지윤 중위는 그런 최중령을 비웃듯 바라보며 천천히 문 쪽으로 몸을 돌려 어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폭력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심을 버렸을지 짐작할 수 있었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드디어 대대장실의 육중한 철문이 벌컥 열리지는 않았고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열리며 박미숙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흥분하여 소리치거나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대신 마치 제 집 안방에 들어오는 것처럼 차분하게 들어와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최중령은 권총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굳어 있었지만 박미숙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방 한가운데 서 있는 딸 지윤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전장의 살기가 아닌 어머니의 애틋함이 묻어났다. 박미숙은 천천히 지윤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들어 딸의 헬멧을 벗기고 멍든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퉁퉁 부어오른 뺨과 터진 입술을 확인한 그녀의 눈가에 얇은 경련이 일어났고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많이 아팠겠구나.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과 분노의 무게는 방 안의 공기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다. 지우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참고 있던 눈물이 핑 돌았지만 군인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다. 모녀의 재회를 지켜보던 최중령은 무시당했다는 모멸감과 공포심이 뒤섞여 쾌소리를 질렀다. 당신 뭐야? 민간인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지 않으면 군법으로 다스리겠어. 그는 허리에 찬 권총을 뽑아들고 박미숙을 겨누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조준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박미숙은 지윤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손을 거두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총을 든 최중령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방금 전 딸을 보던 눈빛과는 전혀 다른 마치 죽은 시체를 바라보는 듯한 공허하고 섬뜩한 눈이었다. 총 내려라, 애송아. 안전장치도 풀지 않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면 내 발가락만 날아갈 뿐이야. 박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지적은 정확했고 최중령은 당황하여 자신의 총을 내려다보았다. 그 찰나의 빈틈을 박미숙은 놓치지 않았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최중령의 손목을 쳐내며 권총을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기도 전에 박미숙의 손은 이미 최중령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최중령의 등이 벽에 부딪혔고 그는 숨이 막혀 채삭거렸다. 내 딸 얼굴이 이렇게 될 때까지 너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박미숙은 으르렁거리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지만 그 차분한 질문이 오히려 최중령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서 최중령은 마치 강철 집게에 목이 졸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어머니가 살인을 저지를까봐 걱정되어 다급하게 외쳤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 사람은 법으로 심판받아야 해요. 엄마 손 더럽히지 마세요.
지윤의 외침에 박미숙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고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아주 조금 풀렸다. 그때 열린 문틈으로 김기영 중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박수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는 묘하게도 상황을 정리하는 신호처럼 들렸다. 여전하군 박대령. 실력이 녹슬기는커녕 더 날카로워졌어. 그쯤 해두게. 자네가 그 녀석을 죽이면 나도 수습하기가 곤란해져. 김 중장의 등장에 박미숙은 최중령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놓아주었고 최중령은 바닥에 엎드려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다. 박미숙은 옷을 털며 김 중장을 향해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올렸는데 그 자세는 현역 시절 못지않게 절도 있고 완벽했다. 충성 예비역 대령 박미숙 총감찰관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에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김 중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경례를 받았다. 쉬어. 자네를 이렇게 험하게 부르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었네. 내 부하가 자네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사과하네. 김 중장의 정중한 사과에 박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널브러진 최중령을 향해 있었다. 지우는 어머니와 총감찰관 사이의 신뢰 관계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최중령은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끼 어린 눈으로 세 사람을 노려보았는데 그는 아직 자신이 완전히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함정입니다. 총감찰관님이 외부인과 결탁해서 현역 지휘관을 린치한 겁니다. 국방부에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최중령은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다. 박미숙은 콧방귀를 뀌며 지윤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물었다. 지윤아, 네가 찾았다는 그 증거 지금 어디 있니? 엄마랑 같이 가서 확실하게 마무리 짓자. 지윤은 자신의 군복 안주머니에 손을 얹으며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은 이제 단순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군납 비리를 파헤치는 수사관이 되어 움직일 준비를 마쳤다. 김 중장은 방문을 가리키며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헌병들에게 최중령을 감시하라고 지시했고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박대령 그리고 한중위. 자네들에게 일시간을 주겠네. 그 안에 최중령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해 오게. 내가 이 방을 지키고 있을 테니. 김 중장의 든든한 지원 사격을 받은 모녀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닌 치밀한 두뇌 싸움과 정보전이 펼쳐질 차례였다. 박미숙은 다시 한번 지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앞장섰고 지윤은 든든한 지원군인 어머니의 뒤를 따라 전장으로 향했다. 복도에 있던 병사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두 여전사의 앞길을 열어주었다. 대대장실을 나서는 두 모녀의 발걸음은 마치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박자를 이루고 있었고 그 뒷모습에서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복도의 도열에 있던 간부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벽 쪽으로 물러섰으며 그들 사이로 흐르는 침묵은 무거웠다. 지유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고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전우애 같은 것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설적인 선배와 함께 작전에 투입된 정예 장교였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들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지유는 주위를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증거가 숨겨진 장소와 최중령의 비리 수법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최중령은 폐기 처분된 장비를 서류상으로만 폐기하고 실제로는 밀반출하여
암시장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이중 장부가 보급 수송대 제3창고 지하 보일러실 배관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윤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박미숙은 딸의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에 내심 감탄했다. 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 지형을 빠르게 스캔했는데 그녀의 눈은 이미 평범한 민간인의 눈이 아닌 전장의 지형 지물을 파악하는 지휘관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제3창고라면 본청에서 300m 거리. 구석진 곳이라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좋겠구나. 놈들이 눈치를 챘다면 지금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있을 거다. 서둘러야 해. 박미숙의 판단은 정확했고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는 20대 현역 군인인 지윤에게도 벅찰 만큼 빨랐다. 예상대로 제3창고 앞에는 평소 보이지 않던 1톤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굳게 닫힌 셔터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창고 주변을 지키고 있던 보초 2명은 최중령의 신복들로 보였는데 그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두 사람을 보고 당황하여 무전기에 손을 뻗었다. 박미숙은 지윤에게 눈짓으로 오른쪽을 가리켰고 자신은 왼쪽으로 파고들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그녀의 동작은 바람처럼 소리가 없었고 보초가 무전기를 잡기도 전에 그녀의 손날이 상대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지윤 역시 어머니의 신호에 맞춰 오른쪽 보초를 향해 돌진했고 상대가 곤봉을 꺼내려 하자 로우킥으로 중심을 무너뜨린 뒤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녀는 평소 훈련받은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대를 무력화시켰으며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2명의 보초가 순식간에 바닥에 널브러졌고 박미숙은 쓰러진 보초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며 딸을 향해 짧게 미소 지었다. 제법이구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어. 어머니의 짧은 칭찬 한마디는 지윤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지게 느껴졌다. 셔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안쪽에서 누군가가 드럼통에 서류를 태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창고 안에는 최중령의 하수인인 보급관과 병사 2명이 황급히 서류 뭉치를 불길 속에 던져넣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보급관은 불에 타담한 장부를 뒤로 숨기며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고함을 질렀다.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공포를 감추기 위한 허세에 불과했다. 박미숙은 쇠파이프를 든 보급관을 보며 코웃음을 쳤고 천천히 장갑을 고쳐 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재미군수 물자 빼돌려서 사리사욕 채우는 게 너희들에게는 재미였나 보지. 그 불장난 이제 그만할 시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병사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다. 보급관은 악에 받쳐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박미숙은 가볍게 몸을 숙여 피한 뒤 그의 명치를 주먹으로 강타했고 보급관은 억소리도 내지 못한 채 꼬꾸라졌다. 그 사이 지윤은 도망치려는 병사들의 앞을 가로막고 그들을 설득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연민이 동시에 묻어났다.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 알아. 지금이라도 멈추고 증언한다면 정상 참작될 수 있어. 하지만 계속해서 범죄에 가담한다면 너희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야. 지윤의 설득에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포기 의사를 밝혔다. 지윤은 재빨리 소화기를 가져와 드럼통에 불을 껐고 다행히 핵심적인 증거가 담긴 장부의 절반 이상은 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지윤은 불길이 잡힌 드럼통 옆에서 그을린 장부를 꺼내 내용을 확인했고 곧이어 보일러실 배관 뒤를 뒤져 숨겨두었던 USB까지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찾았습니다.
여기 최중령이 거래한 내역과 차명 계좌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지훈이 USB를 흔들어 보이자 박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고했다. 이걸로 놈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졌어. 이제 돌아가서 대장님께 보고 드리기만 하면 된다. 두 모녀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창고를 나서려 했다. 하지만 창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상황은 급변해 있었는데 수십 명의 무장한 병력들이 창고를 반원 형태로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최중령이 아닌 연대 작전과장이 서 있었는데 그는 최중령과 한통속인 인물로 이번 사태가 상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급파된 것 같았다. 작전과장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한지윤 중위 그리고 신원 미상의 민간인 지금 즉시 투항하고 소지한 물건을 내려놓아라. 너희는 군사 기밀 유출 및 시설 파괴 혐의로 체포한다. 지윤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지만 박미숙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전투태세로 전환되었다. 그녀는 딸의 손에 들린 증거물을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챙겨 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윤아, 꽉 잡아라. 저놈들은 지금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작정이야.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다. 박미숙은 주변에 굴러다니던 쇠막대기 2개를 집어 하나를 지윤에게 건넸고 모녀는 등을 맞대고 포위망을 노려보았다. 김기영 중장은 대대장실 창문을 통해 멀리서 들려오는 소란과 움직임을 감지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최중령을 감시하던 헌병들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을 눈치챘고 전화선마저 끊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감찰관을 고립시키고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하는군. 김 중장은 혀를 차며 자신의 개인 권총을 점검했고 밖에서 벌어지고 있을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닫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창고 앞에 대치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작전과장의 신호와 함께 무장한 병사들이 곤봉을 들고 좁혀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수적 우위를 이용해 두 여자를 제압하고 증거를 빼앗으려는 목적이 분명했다. 박미숙은 지윤을 향해 짧고 굵게 말했다. 엄마 등 뒤만 지켜. 아픈 엄마가 뚫는다. 그 말과 함께 박미숙은 맹수처럼 튀어나갔고 지윤 역시 기압을 넣으며 달려드는 병사들을 향해 쇠막대기를 휘둘렀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뜨거운 혈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고 앞 공터에 몰아치며 두 모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적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작전과장의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선두에 있던 병사들이 고함을 지르며 곤봉을 휘둘러 달려들었고 그 기세는 마치 성난 파도와 같았다. 하지만 박미숙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파고들며 가장 먼저 달려온 병사의 팔을 쇠막대기로 쳐내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곤봉을 떨어뜨렸고 박미숙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회전하며 뒤따라오던 자의 정강이를 가격해 중심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불필요한 동작이 전혀 없는 실전살상 무술 그 자체였으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만들었다. 한지윤 중위 역시 어머니의 등 뒤를 완벽하게 방어하며 다가오는 적들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다. 그녀는 군에서 배운 특공 무술과 크라브마가 기술을 응용하여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제압하는 방식으로 체력 소모를 최소화했다. 덩치 큰 병사가 지윤을 잡으려 달려들자 그녀는 날렵하게 몸을 숙여 상대의 허리춤을 잡고 배대 뒤치기로 땅에 매다 꽂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병사가 나뒹굴자 지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자세를 잡으며 어머니와의 간격을 유지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수정 열쇠에도 불구하고 포위망을 조금씩 뚫어내고 있었다. 후방에서 지휘하던 작전과장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두 사람을 놓치면 자신뿐만 아니라 최중령과 연루된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뭐하고 있어 봐주지 말고 밟아버려. 저것들은 범죄자다. 다리가 부러져도 상관없으니 당장 무릎 꿇려. 그의 광기 어린 명령의 병사들은 주춤하다가도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다시금 곤봉을 고쳐 쥐고 압박해 들어왔다. 이번에는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실제로 상해를 입힐 기세로 공격이 훨씬 더 거칠고 사나워졌다. 박미숙은 거칠어진 공격을 감지하고 혀를 차며 손에 든 쇠막대기를 고쳐 잡았고 눈빛이 한층 더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지윤을 향해 짧게 신호를 보낸 뒤 드럼통을 발로 차 적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연막탄 대용으로 소화기를 집어 던져 터뜨렸다. 하얀 분말이 시야를 가리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박미숙은 마치 그림자처럼 적들의 사이를 누비며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해 나갔다. 그녀의 주먹과 발길질은 자비가 없었지만 치명상은 피하면서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노련함을 보여주었다. 쓰러진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연막 속에서 울려 퍼지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지유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틈을 타서 측면으로 빠지며 포위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뚫기 위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하지만 매복해 있던 부사관 한 명이 튀어나와 지윤의 다리를 걸었고 중심을 잃은 지윤이 바닥으로 넘어지자 곤봉이 그녀의 머리 위로 날아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부사관의 손등을 정확하게 맞췄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곤봉을 떨어뜨렸다. 박미숙이 순식간에 날아와 그 부사관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벽으로 던져버렸고 지윤을 일으켜 세우며 괜찮냐고 물었다. 지윤은 찢어진 입술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다시 등을 맞대고 섰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지원 병력이 도착해 포위망은 더욱 두꺼워지고 있었다. 체력적인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두 모녀의 투지는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벼랑 끝에 몰린 전사처럼 더욱 사나워졌다. 박미숙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지윤의 군복은 흙투성이가 되어 찢어졌지만 그 모습은 처절하기보다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다. 작전과장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며 테이저건을 꺼내들고 병사들 뒤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비겁하게도 박미숙이 다른 병사를 상대하느라 등을 보인 순간을 노려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했다. 그 순간 본청 건물 2층 대대장실의 창문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고함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동작 그만 전원 동작 그만. 그 목소리는 확성기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을 압도하는 위험이 서려 있었고 병사들은 반사적으로 움직임을 멈췄다. 깨진 창문 틈으로 김기영 중장이 권총을 하늘로 겨눈 채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인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닫힌 문을 부수고 나오느라 옷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총감찰관으로서의 권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 중장은 창틀을 짚고 몸을 내밀며 아래쪽에 있는 작전과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다. 작전과장 내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나. 감찰관을 감금하고 민간인과 장교를 집단 폭행해 내놈 목에 달린 게 계급장이 아니라 목숨줄인 줄 알아라. 그의 일갈에 작전과장은 사색이 되어들고 있던 테이저건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병사들은 황급히 무기를 내리고 차려 자세를 취했다. 총감찰관이 직접 권총을 들고 나섰다는 것은 이 사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했다. 박미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고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들은 수십 명의 병력과 싸워 살아남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사수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제 승리의 여신은 그들의 편으로 돌아섰다. 김 중장은 병사들에게 당장 무장을 해제하고 집합하라고 명령한 뒤 직접 계단을 내려와 연병장으로 향했다. 그의 뒤로는 헌병대 차량이 아닌 국방부 직할 수사대의 검은색 세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부대 정문으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수사대 요원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하자 작전과장과 비리에 가담한 간부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김 중장은 연병장 한가운데 서 있는 박미숙과 한지윤에게 다가가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박대령 자네를 볼 면목이 없네. 내 부하 관리가 소홀해서 자네와 딸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만들었어. 김 중장의 사과에 박미숙은 씩 웃으며 찢어진 입술 끝을 올렸다. 별 말씀을요. 오랜만에 몸 좀 풀었습니다. 제 딸아이 훈련 성과도 확인할 겸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지만 어머니가 단단히 붙잡아준 덕분에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그녀의 품속에는 최중령 일당의 모든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이었다. 수사관들이 작전과장과 보급관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직 가장 큰 몸통인 최중령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처단이 남아있었기에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 그때 대대장실에 갇혀있던 줄 알았던 최중령이 혼란을 틈타 뒷문으로 빠져나가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하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발악으로 도망을 선택한 것이었지만 박미숙의 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저 쥐새끼가 어디를. 박미숙은 지훈을 김 중장에게 맡기고 망설임 없이 최중령의 차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녀의 속도는 방금 전 격렬한 전투를 치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폭발적이었다. 최중령은 시동을 걸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지만 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박미숙이 보닛 위로 뛰어올라 앞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에 금이 갔고 기겁한 최중령은 핸들을 꺾으며 차를 급발진시켰다. 박미숙은 차체에 매달린 채로 균형을 잡으며 다시 한번 주먹을 내리꽂았고 이번에는 강화유리가 박살나며 최중령의 시야를 가렸다. 차는 통제력을 잃고 화단 턱을 들이받으며 멈춰섰고 에어백이 터지며 최중령의 얼굴을 강타했다. 박미숙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축 늘어진 최중령의 멱살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 놈이 갈 곳은 영창이지 집이 아니야.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이며 최중령의 양손을 뒤로 꺾어 제압했고 뒤따라온 수사관들에게 그를 인계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부대원들은 경악과 경외심이 섞인 눈빛으로 전설적인 여전사의 활약을 지켜보았다. 지우는 어머니의 압도적인 무력과 정의 구현을 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고 이제야말로 진정한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확신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떠돌고 있었다. 국방부 직할 수사대 요원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며 비리에 가담한 간부들을 하나둘씩 굴비 엮듯 체포하여 호송 차량에 태우고 있었다. 김기영 중장은 엉망이 된 온 매무새를 다듬으며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비장했다. 그는 부대 전체에 집합 명령을 내렸고 생활관에서 숨죽이며 사태를 관망하던 병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연병장에 다시 도열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멈췄던 눈발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하며 더러워진 땅을 하얗게 덮어주려는 듯 흩날리고 있었다. 단상 아래에는 포박당한 최무성 중령과 작전과장, 그리고 보급관이 무릎을 꿇려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부대 안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며 병사들을 쥐락펴락하던 그들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최중령은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면서도 분을 사기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절망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병사들은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지휘관들이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일종의 허탈감과 충격을 느끼고 있었다. 한지훈 중위와 박미숙은 의무병의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단상 옆에 나란히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은 멍과 상처로 엉망이었고 박미숙의 손등은 찢어져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두 모녀가 뿜어내는 기품은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김 중장은 지훈을 단상 위로 불렀고 그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당당하게 걸어 올라가 병사들을 마주 보았다. 김 중장은 지훈에게 마이크를 넘겨주며 그녀가 찾아낸 진실을 전 부대원 앞에서 직접 밝힐 기회를 주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한 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USB를 들어보였다. 제7기동대대 장병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부대를 병들게 했던 암적인 존재들의 실체를 고발하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고 또렷하게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수사관들은 지훈에게서 USB를 건네받아 대형 스크린에 그 내용을 띄웠고 화면에는 최중령이 빼돌린 군수물자 목록과 횡령 금액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스크린에 나타난 숫자와 내역들은 병사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병사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장병들의 식재료비를 빼돌려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부터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예산을 가로채 폐기 대상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게 만든 사실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분노에 찬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은 배신감에 불타오르며 최중령을 향해 꽂혔다. 그동안 부실한 식사와 잦은 장비 고장으로 고통받았던 이유가 지휘관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최중령은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견디지 못하고 발악하듯 소리치며 몸부림쳤다. 이건 다 조작이야. 저 계집애가 나를 음해하려고 꾸민 짓이라고. 나는 부대를 위해 헌신했을 뿐이야.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그의 변명은 그저 추악한 악당의 단말마로 들릴 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김 중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최중령을 내려다보며 혀를 찾고 수사관들에게 눈짓하여 그를 조용히 시키라고 지시했다. 김 중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최중령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내려갔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판결문처럼 엄중했다. 최무성 중령, 너는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하들의 피와 땀을 팔아먹었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 장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민간인을 협박하는 등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김 중장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최중령의 어깨는 조금씩 더 움츠러들었고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다. 하지만 최중령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뒷배인 군수사령부 박준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협박을 시도했다. 총감찰관님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박준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는 박준장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오산이었다. 김 중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최중령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아쉽게도 자네가 믿던 박준장은 지금 자네와 똑같은 신세가 되어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네. 자네가 작성한 이중장부 덕분에 그 친구의 비리까지 덤으로 밝혀졌거든. 김 중장의 말은 최중령에게 떨어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는 그제야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비리를 덮어줄 거대한 우산이라고 믿었던 권력이 사실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 그는 넋을 잃고 말았다. 그때 단상 아래에 있던 박미숙이 천천히 걸어 나와 최중령의 앞에 섰고 그녀의 그림자가 그를 덮쳤다. 그녀는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최중령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지휘관이란 부하들보다 먼저 먹지 않고 부하들보다 늦게 잠들며 가장 위험한 곳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다. 너는 군복을 입을 자격도 지휘관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어. 박미숙의 일침은 최중령의 가슴을 후벼 팠고 주변에 있던 병사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박미숙은 최중령의 어깨에 달려있는 계급장을 바라보며 경멸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 계급장은 네가 훔친 돈으로 산 껍데기에 불과해. 진짜 군인은 계급장이 아니라 상처와 명예로 말하는 법이다. 그녀의 말에 김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중령에게 다가가 그의 양어깨에 손을 올렸다. 연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김 중장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김 중장은 최중령의 전투복에서 중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어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것은 단순히 천 조각을 떼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계급장이 떨어진 자리에는 실밥만이 너덜거리고 있었고 그것은 최중령의 망가진 인생을 대변하는 듯했다. 최중령은 자신의 어깨를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는 상실감 때문이었다. 현 시간부로 최무성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한다. 헌병대는 이자를 즉시 압송하여 군사법원에 회부하라. 김 중장의 준엄한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이 최중령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호송차로 끌고 갔다. 최중령은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고 발버둥 쳤지만 다치는 차문과 함께 그의 목소리는 영원히 차단되었다. 뒤이어 작전과장과 보급관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줄지어 끌려갔고 연병장에는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카타르시스가 감돌았다. 김 중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도열해 있는 병사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총감찰관으로서 그리고 선배 군인으로서 못난 지휘관을 만나 고생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오늘 이후로 제7기 동대대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처우를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 장군이 병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은 병사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고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병사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김 중장과 단상 위에 한지윤 중위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수백 명의 병사들이 외치는 함성은 연병장을 뒤흔들었고 그 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아픈 다리를 잊은 채 반듯한 자세로 경례를 받아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이 지켜낸 정의가 옳았음을 확인받는 순간이었다. 박미숙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늠름한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눈가에도 얇은 물기가 서렸다. 그녀는
자신이 전장에서 물러난 뒤 잊고 있었던 뜨거운 전우애와 군인 정신을 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김 중장은 박미숙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자네 딸을 보니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딱 맞군. 자네보다 훨씬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박미숙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지르며 대답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 녀석은 이제 시작인걸요. 수사대가 현장 정리를 마무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부대에는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병사들의 표정에는 활기가 돌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신뢰가 싹된다. 지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의 품에 안겼고 박미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고생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했지만 두 모녀의 체온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깊은 유대감을 확인했다. 김 중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어둠이 걷히고 광명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풍경이었고 그는 제7기 동대대의 앞날이 밝을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수행원에게 지시하여 지윤의 병원 이송을 최우선으로 챙기라고 했지만 지윤은 끝까지 자신의 발로 걷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 고집스러운 모습마저 어머니를 쏙 빼닮아 김 중장은 껄껄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부패한 지휘관은 사라졌고 정의로운 장교와 병사들이 남았으며 전설적인 영웅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부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한지윤 중위와 그녀의 어머니 박미숙의 이야기는 병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설처럼 회자될 것이 분명했다. 지윤은 호송차에 실려가는 최중령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가며 붉은 노을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연병장의 눈 덮인 땅은 붉은 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치열했던 전투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지윤과 박미숙 그리고 김 중장은 나란히 서서 저무는 태양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난 후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에는 평화로우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지윤 중위는 하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겨울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 있던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 푸르스름한 멍자국은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박미숙이 앉아 과도를 들고 사과를 깎고 있었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정교하고 빠른지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 손이 며칠 전 사람을 제압하고 강철 같은 힘을 발휘했던 그 손이라는 사실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다. 엄마는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가 그런 전설적인 군인이었다는 걸요. 지윤의 조용한 물음에 박미숙은 사과 깎던 손을 잠시 멈추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깎은 사과 한 조각을 딸에게 건네주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군인 박미숙은 명예로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피와 고통을 봐야 했단다. 나는 내 딸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지 않기를 바랐어. 네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고 어머니의 고백에는 지난 세월 동안 홀로 사겨야 했던 전쟁의 트라우마와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녹아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가볍게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리고 김기영 중장이 정복 차림으로 들어왔는데 그의 손에는 작은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는
병상에 누운 지윤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몸은 좀 어떤가? 한중이 자네 덕분에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 물론 좋은 쪽으로 말이야. 김 중장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최무성 중령과 그 일당들에 대한 군사법원의 결정 사항을 전달해 주었다. 그들은 전원 파면 조치되었으며 횡령과 폭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이송되었다는 통쾌한 소식이었다. 김 중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지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나 던졌는데 그것은 그녀의 거취에 관한 문제였다. 국방부에서는 자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해서 상급 부대인 사령부 정책과로 전출을 보내주려고 하네. 그곳이라면 험한 훈련도 없고 최중령 같은 질 나쁜 지휘관도 없을 거야. 그것은 분명 파격적인 대우였고 지윤이 겪은 고초에 대한 보상 차원의 배려였다. 박미숙은 묵묵히 딸의 결정을 기다리며 김 중장이 가져온 난초의 잎을 만지작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딸을 믿는다는 듯 흔들림이 없었다. 지윤은 잠시 고민하는 듯 침묵을 지켰지만 이내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으며 김 중장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총감찰관님 배려에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7기 동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녀의 예상 밖의 대답에 김 중장은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지윤은 말을 이었다.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무너진 부대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상처받은 병사들을 다독이는 것까지가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도망치듯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윤의 목소리에는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가득 차 있었다. 김 중장은 껄껄 웃으며 무릎을 탁 쳤고 박미숙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먼. 자네 딸이 맞아. 호랑이 새끼를 고양이로 키울 수는 없는 법이지. 박미숙은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손길에서 지윤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어머니의 든든한 응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김 중장은 지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완쾌하는 대로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고 병실을 나섰다. 병실에는 다시 모녀만이 남았지만 그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희망차게 변해 있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봄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었고 제7기동대대의 연병장에도 따스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부대는 최중령 사건 이후 환골탈태하여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인물이었으며 무엇보다 병사들의 복지와 훈련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식당에서는 매일 기름진 고기 반찬이 나왔고 고장난 보일러와 노후 장비들은 최신형으로 전면 교체되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연병장에서 들리는 기합 소리는 억지스러움이 아닌 활기참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윤 중위가 복귀하던 날 위병소 앞에는 대대장을 비롯한 전 장병이 도열하여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의례적인 환영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시였다. 지윤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거수경례로 답했고 병사들은 그녀를 부대의 영웅이자 전설의 딸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더 이상 그녀를 낙하산이나 여군이라는 편견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실력과 정의감으로 무장한 참군인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지윤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부대 관리에 들어갔지만 병사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가 엄격한 만큼 병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세심하게 들어주고 해결해 준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훈련장에서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교관이었지만 일과 후에는 병사들의 고민 상담사가 되어주며 어머니 박미숙이 보여주었던 강하지만
따뜻한 리더십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 박미숙의 무용담은 거의 신화처럼 부풀려져 전해지고 있었고, 지유는 가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남몰래 웃음 짓곤 했다. 한편 박미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그녀의 작은 국밥집에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게 한 구석에 지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깍두기를 썰고 육수를 끓여냈지만 단골 손님들은 그녀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는 것을 눈치챘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전설적인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손맛 좋고 힘센 욕쟁이 할머니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박미숙 역시 그 평범한 평화가 좋았다. 어느 화창한 주말 점심시간, 국밥집 문이 열리고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지훈 중위가 들어섰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은 훤칠한 키와 제복이 잘 어울리는 여군 장교의 등장에 시선을 떼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지우는 모자를 벗어 옆구리에 끼고 주방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중위 한지윤 휴가 신고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게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박미숙은 국자를 든 채 짐짓 놀란 척하며 눈을 흘겼다. 밥 먹으러 왔으면 밥이나 먹지. 무슨 놈의 경례는. 얼른 앉아라. 박미숙은 투덜거리면서도 뚝배기에 고기를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이 담아 팔팔 끓여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모녀는 특별한 대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지우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어머니의 손맛에 감탄했고, 박미숙은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부대 밥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엄마 국밥만은 못하네요. 지윤의 너스레에 박미숙은 당연하지. 여기엔 조미료 대신 내공이 들어갔으니까. 라고 받아치며 웃음꽃을 피웠다. 식사를 마친 후 2사람은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리고 있었고, 평화로운 거리 풍경은 지난 겨울에 치열했던 전투를 잊게 만들 만큼 아름다웠다. 박미숙은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지윤아, 군인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지. 나는 네가 그 길을 걷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것은 어머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자 선배 군인으로서의 인정이었다. 지우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굳은 살이 박인 그 손바닥의 감촉을 느꼈다.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강해져야 했는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람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군인이 되어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지윤의 다짐에 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2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모녀 관계를 넘어선 전우애와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그 무엇보다 단단한 유대감이었다. 휴가 복귀 시간이 다가오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매무새를 단정하게 고쳤다.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 나온 박미숙은 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몸조심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버스가 도착하고 지훈이 탑승하기 직전 그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 어머니를 향해 섰다.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은 가장 정중하고 완벽한 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어머니이자 스승이며 영원한 전우인 박미숙에게 바치는 최고의 예우였다. 박미숙 역시 이번에는 국자가 아닌 빈손으로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딸을 향해 답례를 했다. 예비역 대령과 현역 중위의 경례 교환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버스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지유는 다짐했다. 어머니가 남긴 전설을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 자신만의 전설을 써 내려가겠노라고. 버스 꽁무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던 박미숙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가게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예전처럼 쓸쓸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고 활기차 보였다. 골목길에 핀 민들레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녀를 반겼고 박미숙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앞치마를 고쳐매었다. 자, 이제 저녁 장사 준비나 해볼까? 전장은 떠났지만 그녀의 삶이라는 또 다른 전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는 그곳에서도 영원히 승리하는 지휘관일 것이다. 강철 같은 의지와 따뜻한 사랑을 품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어머니라는 이름의 군인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